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처럼 초등학교 때 열심히 뛰어놀고 중학교 때 아이돌 가수에게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저랑 비슷하게 살았을 거라고 자할 수 있을 만큼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완전히 바뀌고 말아버렸어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새 학기를 맞이할 때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평범한 차와의 충돌 사건이 아니었고 맹순이의 사건이었어요.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해서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았어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중학교 3학년 시절만 해도 지금처럼 CCTV가 많지 않았고 기술도 발전하지 않았어요. 큰 대로변에 몇 개 있다고 해도 그것도 차 번호가 인식될 만큼의 좋은 화질은 아니었고요. 저는 그때 수능을 준비하느라 학원에 다녀서 밤 늦은 시간에 학원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우리 집이 옥수동의 산동네처럼 쭉 올라가는 골목길을 따라 주택들이 촘촘히 붙어있던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여버렸어요. 운전을 하다가 너무 빠른 속도로 운전했던 나는 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CCTV가 전혀 없었고 차에 부딪히며 큰 충격을 받아 잠시 정신을 잃었던 참이었어요. 그때 차 주인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내려와 말을 걸었는데 무슨 일인지 헷갈려 사실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몇 가지 확실하게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봐요. 괜찮아요. 눈을 감으세요. 어떻게 하죠? 이대로 정신을 잃는 건 아니에요. 좀 쉬세요. 그러면서 어디를 다쳤는지 모르는 채로 날 흔들며 아파서 입 밖으로 말을 할 정신조차 없을 정도로 아픈 것 같았어요. 그 소리는 윽소리만 들렸어요. 정말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 지금도 아파서 내뱉는 듯한 숨이 철렁 와서 이참에도 내쉬곤 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울렸고 끝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강도가 매우 당황한 것 같았어요. 몸이 점차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어 사람이 이렇게 쇠락하는 모습을 보니 무섭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 주변에 누가 나를 보는지 모르겠겠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도망치려는 준비를 하며 쓰러졌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이대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차 안에 누군가 내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게 뭐야 진짜. 왜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않아야겠지? 진짜 피곤하지만 혹시 벌써 저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겠지? 모르겠네. 본 사람도 없잖아. 그냥 가자. 나도 무서워하는 말이야. 이대로 그냥 가도 괜찮을까? 어디서 누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면 어쩌지? 그러지 말고 우리 신고하자. 신고는 무슨 신고야? 그러다가 저 사람이 저 세상으로 가면 어쩌려고? 그래서 잡히면 어떡하려는 건데? 그러면서 함께 가기라도 할 거야? 어차피 본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가도 돼. 그러면서 동승자로 보이는 사람이 발로 툭툭 찼는데 그 작은 터치에도 몸이 너무 아프고 으스러져서 죽어가는 숨소리만 뱉었어. 정신이 가물가물한 와중에도 대화가 기억이 나는데 그 대화 내용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건 내가 사고를 낸 것이었어요. 본인이 사고를 낸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구조대를 불러서 어떻게든 날 살려주는 게 좋아? 아닌데요. 제가 의식을 잃어간다면서 죽어가는 것 같다고 하니까 정신을 차리지 말고 혼자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딱 기억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동승자로 느낀 사람 중에서 쟤랑 비슷한 또래 같아 보이는 여자가 있었던 건데요. 아마도 저보다 조금 많은 나이예요. 여자애가 지나칠 때 등 뒤를 도는 순간 가방에 있는 게 보였는데 정말 이상한 고릴라 인형 같은 거였답니다. 그 고릴라 인형이 너무 기이하게 생기기도 했고
생애 처음 보는 디자인이어서 왜 그렇게 기억에 남아있는지 아마도 그 충격 때문일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머릴 정신이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방에 달린 고릴라 인형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되고 결국 기절하게 된 거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도와주었을 겁니다. 119에 신고해서 발견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저는 상당한 골절을 입었고 병원에서 6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계속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리뼈가 완전히 부러진 탓에 철심을 박아야 하는 수술도 받았고요. 제가 다행히도 19살이었기 때문인지 어린 나이라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찬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3번의 수술을 받을 경우 8개월 이상 입원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회복 속도가 빨라 6개월 만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이후로 꾸준한 재활 치료를 받아서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고질병을 얻었어요. 어찌되었건 다리를 3번이나 수술했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갑자기 힘이 빠져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아직도 제 자신이 진행자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제 인생에 남아있는 숙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19살 때 저는 반 이상의 시간을 병원에서 수술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아픈 몸을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애를 쓰며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당연히 학교 출석 일수가 모자라게 되었고 학교를 1년 쉬게 되는 불행한 일도 겪게 되었죠. 평범하게만 살 줄 알았던 제 삶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한 변수가 일어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물 흐르듯이 아무 일도 없이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꿈인지 실제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어요. 저보다 1살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어려운 상황에서 하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때때로 학교 계단을 오르는 게 힘들어서 친구들의 도움이나 선생님의 지원을 받아야 했는데 정말 졸업까지 도와준 동창들에게 감사의 말로도 표현하기 부족할 정도입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뒤 재활치료에 매진하면서 학원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고 제가 특별히 뛰어난 지성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지방대학에 혼자서 생활하는 것을 반대하셨기에 대학 진학을 대강 포기했습니다. 고졸이라는 라벨이 서운하기는 했지만 재활치료에 2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배운 것들이 2년이 지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다시 수능 공부를 하기도 싫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대학을 포기하고 지금 상황에서 주어진 선택지를 찾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재학이 끝난 뒤에 저는 놀고 먹는 백수로 살기엔 제 병원비를 부담하느라 부모님의 어깨에 무리가 갈 것 같아서 취직을 준비했는데 고졸로 이력서를 제출할 만한 곳이 정말 한정적이라서 콜센터와 같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산업 말고는 받아줄 곳이 없었어요.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도 몸에 부담이 될 것 같았고 장시간 일하는 것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죠. 비록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면서 살기는 어려웠고 한 푼이라도 벌어야 눈치를 덜 살피지 않을까 싶었어요. 20대 초반에는 재활치료를 받느라 시간을 모두 투자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는 현실을 깨달았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을 보냈어요. 물론 20대 중반이 되어도 충분히 즐기기도 했기 때문에 성과는 크게 없는 채로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죠. 20대 후반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로 백수와 같이 살았어요. 첫 직장을 찾다 보니 대학 졸업장이 없는 것이 큰 제약으로 작용해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역의 많은 회사원들이 찾는 카페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카페는 회사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피크 타임인 그런 곳이었어요. 그 외 시간에는 간간히 주문이 들어올지 말까 한 곳이었죠. 제가 다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3번이나 받아서 그런 건지 장시간 서서 있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4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일을 했어요. 사장님께서는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유대 관계가 참 좋아서 그랬는지 저는 그 카페에서 아주 오랜 시간 일을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바라셨을 텐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3살이 연상인 직장인이었던 남편과 만나게 되었어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주 커피를 제공했죠. 살아온 직장인이어서 번호를 좀 부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간곡하게 부탁하시길래 관심이 있어서 번호를 요청한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 번호를 드렸거든요. 알고 보니 제게 관심이 있었던 거였고요. 저도 얼굴을 기억할 정도로 자주 뵙던 매너 있는 손님분이라 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번 만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수술 후유증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럴 것 같았거든요. 연애는 참 즐거웠어요.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동생이 꽤 잘 나가는 연구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나름 대기업 출신이셨어요.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분이시었고 저는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겁을 좀 먹었어요. 보통 그렇게 잘 나가는 집안에 고졸 며느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싫어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눅이 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전 제대로 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인의 월급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돈을 벌면서 적금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기가 죽어서 결혼을 약속하기 했지만 정말 결혼을 해도 되나 싶은 순간에 남편은 제게 힘을 주었어요. 제가 당신에게 번호를 달라고 했을 때 왜 그런 용기를 냈는지 알아요. 당신이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라 하고 짜증내는 고객들에게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고객들에게도 늘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저에게 힘을 준 것 같았어요.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 나는 손님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네. 아이고, 그런 건 언제 관찰했냐고 하더라. 그냥 자꾸 눈길이 가서 한두 번 보니까 알겠더라. 저 사람은 참 꿋꿋하게 성품을 가지고 있겠구나. 어떤 시련이 와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당신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한다면 세상 어떤 풍파가 와도 견뎌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 나는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 같아서 주들어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세상에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저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 주눅이 들 이유 전혀 없어.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고지식한 면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세상을 또 편협하게 바라보는 분들은 아니에요. 남편은 계속해서 제 손을 잡아주면서 저를 달래주었고 저는 그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남편 덕분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더 볼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허락을 해주셨죠. 너무 쉽게 남편을 받아들여서 어휘벙벙하게 되었고 솔직히 짐짝을 치우는 느낌이 들어서 섭섭하기도 했어요. 아, 우리 딸이 이처럼 어찌할 줄 모르는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니까 매우 당황스러운 분위기였죠. 결혼을 하루 빨리 치워버리던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맞아. 아이고, 딸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전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당신은 우리 딸을 이해하고 보살펴주겠다며 잘 챙겨주고 계시네요. 비록 재활이 전부 끝났지만요. 아직 몸이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불편해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말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곱게 키워주신 따님을 제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곱게 키우셨으면 사고를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우리가 너무 내놓아서 자식처럼 막 키워서 걱정이네요. 자네, 집안에서 반대하고 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딸이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엄마, 왜 이런 자리에서 안 해도 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얘가 내 속을 흔들걸 떨게 하면서 같이 살면 전부 다 알게 될 사실인데 당연히 미리 알아야 하는 게 좋죠. 나중에 너한테 사기 결혼이라고 화를 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나는 우린 함께하는 사실을 알 텐데. 딸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 그런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는데 자네가 과연 우리 딸을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아, 아이씨, 장모님 농담하시는 수준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평생 없어도 될 만큼 다 해서 갖다 마칠게요. 전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공주처럼 살 수 있도록 배려하며 살아보겠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멋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는 저의 이해력이 있으니까요. 좋아, 나도 자네가 우리 사위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교통사고를 당한 후로 항상 아픈 손가락이라니요. 시집가서 호되게 일이라도 해야 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셨던 거죠. 하지만 남편이 돌려 말하는 우리 부모님의 말을 잘 알아들어 주겠다고 방패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할게요. 가지고 있었고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버는 돈도 꽤 괜찮고 집안 상황도 중간 이상으로 잘 산다는 얘기에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말이 좀 속물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예비 사더니 노후 준비가 모두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예 안심이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 딸이 일을 오래 못할 걸 고려해서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나중에 고생할 것 같아 걱정을 했었거든. 우리도 나중에 이 집을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10분은 이해한다며.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고 말씀하셨던데 화평한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는 슬쩍 눈물도 닦으시면서 남편과의 을 마치고 결혼식을 함께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남편의 모습이 참 좋아 보인다고 하시면서 저에게는 다른 점을 몰라도 남자가 보는 눈 하나는 확실하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예비 시세에도 인사를 드리러 가야 했는데 어머나 정말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전날 저녁부터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명치에 턱이 막혀서 걸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부모님께서 남편을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저를 인사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시댁에 인사하러 가니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맞이해 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아가씨, 우리 아들에게 말 많이 들었어요 라고 하기에는 내가 안 했던 존댓말을 해서 불편하네. 그냥 편하게 며느리야 라고 불러도 괜찮겠지? 어머님, 그럼요. 저도 편하게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한 가족이 되려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나는 격식을 차리고 내면을 감추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만큼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꾸며도 숨길 수 없는 구린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일 없도록 신랑과 행복하게 살아보겠어요. 그래요. 여자는 결혼하고 나면 남편의 뒷바라지를 안 해도 되려나 안 하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통 남자들은 손이 많이 가고 뭘 해야 할지 잘 아는 존재라 많이 답답하고 속이 상할 일도 생길 수 있겠지만 부부가 함께 현명하게 헤쳐나가길 바라요. 신랑에 비해 너무 떨어지는 제 자신에 대해서요. 입장을 들어 사실준이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께서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용기가 막 솟아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무슨 말을 얼마나 했다고 해야 할지 몰라요. 아무튼 직장 다니는 것, 그런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그저 밥 잘 먹고 다니면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우리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 말고는 바라는 게 전혀 없어서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아보아요.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군더더기 하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괜히 겁을 먹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죄송해요. 만나보기도 전에 지레 짐작을 하고 제 멋대로 오해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으니 남편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하며 안심시켜주니까 아주 좋아요. 뿌듯한 얼굴을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개뿔 입에 발린 말에 불과한 헛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뒤 처음으로 명절을 맞게 되었는데 저도 준비를 위해 일부러 오전 11시쯤 시어머니 집을 방문했어요. 그 시간에 충분히 시어머니와 함께 상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남편과 함께 마음 먹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난리를 쳤었죠. 넌 지금의 해가 중천에 떠가는데 이제서야 나타나면 어떡해?
새벽부터 와서 당연히 아침밥을 내놓아야지. 내가 이번에는 처음이라 넘어가지만 두 번째부터는 얄짤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어. 죄송해요. 어머님, 아침부터 상을 차려야 하는 걸 몰랐어요. 다음에는 일찍 오도록 할게요. 그러자 어머님은 그럼 오늘은 다 해두셨으니 바로 밥 먹으면 돼 하시더라고요. 양이 얼마나 방대한지 그걸 나야 할 수 있겠니? 내가 오면 해야 할 몫은 따로 남겨두었으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라. 우리는 딱딱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집이니까 제 몫을 일부러 빼두었다는 말에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제사 음식은 대부분 다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두리번거리면서 보다가 제 몫으로 해야 할 일이 딱히 보이지 않아서 갸우뚱한 얼굴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아, 내가 먹을 음식은 대부분 다 해놨는데 저기 저 소보이니 거기에다가 사골국 하나만 내가 끓이면 된단다. 사골국이 그거 그냥 뼈를 오랜 시간 불 위에 올려두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전이라도 남겨두시지. 얘가 그런 정성 하나. 불을 꺼버리거나 피해야겠죠? 앞에서 계속 서 있으면서 계속 저어주어야 합니다. 국자도 저어주어야 하니까 끓이지 말고 조심해서 기름이 뜨는 것은 모두 제거하면서 해야 합니다. 원래 사골국은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맛을 해치기 때문에 그런 법이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골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우습게 생각했던 게였어요. 1시간 가까이 뜨거운 불 앞에서 서서 국자로 끊임없이 휘젓으며 불순물들을 걸러내는데 팔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더라고 해요. 오래 서 있으면 안 돼서 의자를 가져오려 했더니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끓어와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정성을 들여 사골국을 요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서서 해야지. 시어머니가 심술을 부리듯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눈치를 보면서 몇 분 동안 더 서서 들통을 들여다보며 적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더니 옆에서 말하는 남편이 놀라서 저한테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다리도 성취하는데 어떻게 내내 불순물을 제거하고 있겠어. 아, 나오라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소파에 앉아서 좀 쉬고 있어. 아휴, 팔뚝까지 다 벌거해 익었네. 그러길래 내가 하겠다니까 왜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그래,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며느리한테 시킨 일인데 그걸 왜 내가 맡아서 하겠다고 난리니 어디 불결하게 남자가 부엌에 들어와. 내가 너 키우면서 부엌에 들어오라고 한 적이 있니? 지마, 누라가 일 시킨다고 옆에 붙어주세요. 꼴도 싫었는데 남자가 부엌에 들어왔다고 뭐 어떻게 그래요? 요즘은 남자도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국자 주세요. 제가 할게요. 얘한테 애미가 나가라는 소리 안 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여기 왜 주저앉아서 뭘 하는 건가요? 얼른 일어나서 엄살 부리지 말고. 어릴 때 교통사고로 다리를 많이 다쳐서 다리 아파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때 철물을 박은 수술을 3번이나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해줄게요. 어머니도 일 좀 보세요.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라 다리 수술을 3번이나 받았고 철물을 박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리에 장애가 있다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이런 바보야. 자식아, 천지 바보야. 어떻게 하자가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나를 속이려고 해? 사제, 멀쩡아.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그리 힘드냐? 시어머니가 저한테 비수를 꽂듯이 말을 하는데 순간 속상해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 교통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인생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로 뒤바뀌었다고 할 정도로 많이 고생했잖아. 모르게 서러운 마음이 들어 눈물이 흘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고 날 꼭 껴안아줬어. 아니, 이 타이밍에 울긴 왜 운 거야? 아주 나를 모시미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니?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행동이야? 눈물로 넘어가려고 용을 쓰는 이런 걸 속인 게 문제일 거야. 이건 사기 결혼이야.
제가 카페에서 일을 할 때에도 커피를 만드는 타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의자에 앉아서 일을 했었어요. 오랜 시간 같이 일을 한 덕분에 사장님께서 제 사정을 알게 되고 해주신 배려였고, 남편은 제가 커피를 뽑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왜 앉아있는지 궁금해해서 만나기 전부터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남편은 미리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기 결혼이랑 그 거리가 멀었어요. 이것을 후회하며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너 다리가 병신이라 취직도 못한 거니? 아우 내가 정말 속이 상해서 온 우리 아들 어디 빠지는 구석도 없는데 말야.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애를 데려다가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하고 있던 도중에 아내의 속이 터지듯이 다리를 수술한 적이 있는데도 아직까지 무슨 양식을 먹고 그러는지 혹시 다리가 아파서 애도 못 가지는 거겠지요. 우리 아들은 장남이어서 대를 이어야겠죠.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뭘 아픈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자기 결혼 때문에 애를 못 가냐고요? 둘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픈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하는 것이 망설일 뿐이에요. 사골국을 누가 먹느냐고 이렇게 한심한 말씨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요? 네, 우리는 이런 기분이 드니까 하하호호 웃으면서 명절을 보내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러자 제가 눈물을 닦아내기 전에 제 손을 잡고 가방을 대충 챙겨들며 시댁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는 당연히 시부모님이 당황해하시며 어디 가냐고 붙잡는 소리가 들렸지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열받은 남편을 해즈태그 접어. 그래서 저는 시댁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이 시댁에 행사가 있다면 혼자 가서 얼굴을 비추거나 제가 같이 가더라도 잠깐만 있다가 가자고 끌고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나를 싸고 돌면서 너는 너무나도 편한 생활을 했는데 시댁에서는 당연히 엄청난 불만을 갖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까지 연락이 닿지 않도록 차단을 해주고 제 편을 들어줘서 남편만 믿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어요. 결혼 생활 3년 차에 돌입할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고민했던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도련님이 어디서 변변치 않는 여자를 데리고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었는데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를 속게 받자마자 입이 귀에 걸리시더라도 알고 보니 동서가 될 여자가 명문대 교수라는 것이 아니었죠. 최연소 나이에 교수가 되어 인명도 인정되었고 이름도 꽤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는 35살이었고 남편은 제보다 3살 연상이었습니다. 동서는 37살, 도련님은 39살이었어요. 동서가 도련님보다 2살 연상이었지만 간단히 말하면 저에게는 손아랫 사람인 동서였지만 연령으로는 4살이나 더 많았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불편한 관계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서 생각이 들었죠. 시댁에서는 명문대 교수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셨던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했어요. 조용히 도련님을 붙잡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로도 처리한 것 같습니다. 들었거든요. 얘 다른 건 몰라도 나인 40이 가까워지는데 자연 임신은 가능한 거야? 혹시 교수일 한답시고 애 안 낳겠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빨리 애부터 나와서 키울 생각을 해라. 더 늦어지면 아이 갖고 싶어도 못 가진다. 그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차피 형수 있잖아요. 형수가 나오면 되지. 나이도 제일 젊은데. 그리고 나는 둘자 아니야? 처자들이 대를 잇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고. 참나, 쟤는 어릴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몸이 아주 못 쓸 수준이더라. 그런 몸으로 무슨 애를 낳겠네. 하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상처를 받았고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로 시댁에 방문하지는 말자고 약속을 했어요. 시댁에 가지. 말자리가 아니라고 했지만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견 4자리와 결혼식 이렇게 2번씩 시부모를 만나러 가야 했어요. 저는 그 2번 제외하고는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를 볼 일도 없었어요. 사실 저보다 연장이셨고 명절 외에는 시댁에 가는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자리를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서나 시어머니를 만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서의 성격이 여우인지 뭔지 아주 짧은 시간에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더라고요. 물론 명문대 교수인 김이 크게 작용했을지도 모르지만요. 동서도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자주 하고 자주 찾아가면서 마음에 들기 위해 애썼다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교수인 동서를 보며 동선을 일부러 시어머니에게 새각에 굴며 기운 틀고 계시더라고요. 눈치를 주며 둘리어 아주 이상한 듯한 행동을 해 왠지 서로 잘 만나보다가 교묘하게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어. 형님은 결혼은 무슨 일을 하셨어? 불과하고도 어리석은 질문을 하더라. 나이도 젊은데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 나는 재미없이 내내 공부만 해왔거든. 지금은 일 그만두고 완전히 전업주부로 살고 있는 중이야. 아, 난 결혼한 뒤에는 전업주부가 될 수 없다는데. 요즘 여자도 자신의 경력을 중요시하는 시대니까. 분명히 시어머니에게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떻게 살아왔느니 다 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자 그날을 계기로 동서도 시어머니와 똑같이 변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평소였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참으로 난해했어. 집안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실수로 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받아버렸어요. 내가 전화 좀 빨리빨리 받지 않으면 어째서 이렇게 늦게 받아. 우리 집안에 일을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게 좀 시켜야 해. 내가 우리 둘째 며느리에게 전해줘야 할 물건이 있는데 도무지 시간이 나질 않아서 말이야. 오늘 꼭 전해줘야 하는 물건이거나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세요. 돌아가서 퇴근하고 우리 집에 잠시 들렀다가 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할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일을 하고 있으니 유세를 떠날 수 없단 말이야. 아,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니까. 아무튼 우리 둘째 며느리가 시간이 전혀 난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좀 전해주기 바래. 아, 그럼 오늘 말고 내일 오라고 하시면 돼. 그렇게 급한 물건은 아니더라도 미리 안내해 주세요. 전해주셨어야죠. 따박따박 말 대답하지 말고 내가 말을 하면 좀 알겠습니다. 할 생각은 없고 신선한 식품이기 때문에 오늘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꼭 주셔야 해요. 집에 미처 알바한 소설이 들어왔는데 우리 둘째 며느리가 어떻게 소설을 먹고 싶다고 다루는지 모르겠어. 뭐야, 어머님, 제가 소설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인데요. 제 입도 달렸고 소설을 지금 동서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한이 심부름이 시키면서 소설이 들어오긴 했는데 양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너한테까지 나눠줄 양이 안 돼요. 아무튼 둘째 며느리한테 전해주세요. 어머님, 저도 싫어요. 제목에 소설도 없는데 제가 왜 동서한테 아직 가서 그걸 전해주어 한다고 해야 해요? 제 집에서 어머님 댁을 들렀다가 동서에서 일하는 학교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진짜 가지가지합니다. 우리 첫째 아들 생각해서 너희가 먹을 분량에서 조금 빼서 덜어주면 어떨까? 내 생각에는 충분할 것 같아. 이제 너희도 목이 마르겠지? 그러니 얼른 우리 집에 와서 둘째들이 좀 가져다 줄 수 있게 부탁하자.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뚝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애게까지 바로 연락이 돼서 어머니가 부탁한 일 있어서 도와주라고 해라며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정사정하듯 말하는데 진심으로 부탁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일단 시어머니의 부탁도 있고 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물어봤어요. 지금 제가 학교 교수실에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어요. 형님, 대학 캠퍼스 구경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셨을 텐데요. 이참에 제 학교 캠퍼스도 구경하다 갈까요? 대학 생활도 어떤지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재수가 없어서 가지 말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다고 해요. 하다가 결국 또 가야 한다고 약속한 것밖에 안 된 대화를 나누다가 큰 마음 먹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댁에 먼저 들러서 소고기를 받았는데 저희 목이라고 주시는 것과 동선의 목이라고 주시는 것의 무게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것은 매우 가벼웠고 동선의 것은 묵직했어요. 기분이 더러워서 바꿔 가져갈까도 잠시 고민을 했지만 그랬다간 괜히 비웃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동서 목대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대학에 도착해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동서는 인사도 없이 소고기만 쏙 받아 들었어요. 이 고기가 강원도 횡성에서 온 귀한 국기라고 하더라고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좀 바빠서 암튼 학교 구경 좀 하시다 가세요. 기가 막혀서 대꾸도 안 하고 나가려고요.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순간 소름이 돋아 머리카락이 새우더라고요. 동서에게 떨리는 몸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노력하며 물어보았어요. 동서 씨, 어릴 적에 어느 동네에서 살았어요? 대략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시절에요. 그건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저 삼성동 사요. 왜요? 혹시 창문에 걸린 어울리지 않는 낡은 고릴라 인형은 뭐예요? 어디서 샀어요? 아, 그 인형이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외국 출장에서 사다 주신 열쇠고리형 인형이에요. 제가 엄청 귀엽다고 달고 다녀서 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 인형 얘기하세요? 문제 있어요. 아니라고 말하며 동서의 교수실에서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빠져나왔어요. 제가 어릴 적에 살던 동네, 즉 사고가 났던 동네는 삼성동이 아니라 옥수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디자인의 인형일 수도 있고 아무튼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사실 똑같은 고릴라 인형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속 안에서는 찝찝함이 끊임없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 시간이 2달 정도 흐른 뒤에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해서 다 같이 집에서 밥이나 먹자고 부르시더라고 해요.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나중에 그냥 생신 선물 좋은 거 하나 드리면 되지. 아니, 가봐야 또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쉬자. 아니야, 나 확인할 것도 있고 해서요.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생신 선물은 가는 길에 사이에서 사자. 시댁에 도착해서 저녁밥을 먹으려는 날, 시어머니가 갈치구이를 자기 앞접시에 두고 이런 말을 하셨다. 이번에 우리 둘째 며느리의 집에서 오늘 생일이라고 이 비싼 제주산 갈치를 보내주셨지. 뭐야,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크고 통통한 갈치는 처음 봤다. 내가 안고 수가 있나? 우리 이쁜 복덩이 둘째 며느리에게 살다 발라줄게 그러면서 가시를 모두 발라내고는 살점을 뜯어서 동쪽의 숟가락 위에 고이 올려주셨다. 애도하고 저거 하나 못 발라 먹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갈치구이 한 점을 앞접시에 가져오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툭 치는 겁니다. 너는 뭘 했다고? 갈치에 손을 대니 고조인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리에. 힘없이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죽겠는데 아휴, 너는 밥 먹자마자 소리 지르며 사고를 푹 끓여놓고 가라고 하더랍니다. 시아버지는 기력이 허하다며 사고를 먹어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고를 끓여놓으려는데 그것을 바로 할 줄 아시나요? 그 순간 남편은 웃으시겠죠? 시어머니를 불러 시비를 걸고 있는데 제 몸은 열이 끝까지 오르며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렇게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저도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시어머니가 핏물을 빼놓는다는데 고기를 가득 넣어둔 들통을 힘주어 와서 그냥 거실 바닥에 뿌려버렸습니다. 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시부모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의 남편들에게도 고기와 고기 뼈들이 튀어나왔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기겁하여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난리를 치며 동선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욕설까지 했어요. 이런 일 없었던 걸까? 밥상 머리에서 이런 행동을 왜 했는지 알 수 없어요. 배운 게 없다더니 교양까지 없고 내가 말하는 게 그 말. 어디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 교통사고나 당해서 학교도 못 가게 될 수도 있고 대학도 못 가게 될 수도 있다니 어이가 없어. 다리에 힘이 없이 살면서 이 정도겠지. 다리에 힘이 있었더라면 집을 아주 뒤집어도 되겠어요.
내가 웃으면 동생이랑 시어머니 둘 다 경악을 하고 나를 바라봤어요. 얘야, 너 말 다 했어. 다리에 힘이 어쩌고 교양이 없어. 너는 얼마나 똑똑해? 나한테 배운 거 운운하고 난리야? 뭐 어째? 얘야, 너 아무리 손이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 살은 차이인데. 야가 말이 맞는 호칭인지 정말로 배운 게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저에게 대면에 열받아서 토로 토해내는데 정말 코미디가 아니에요. 그 꼴을 보면 웃음이 굴뚝처럼 터지네요. 제가 순간 정색을 하고 동서에게 말을 했어요. 얘야, 너는 짐승만큼도 못한 기집애 사람이 아닌 짐승한테 그러는 게 어떻다고. 땡손이범 주제로 말이 맞네 봐주 순간 동서가 당황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딴 척하면서 시선을 돌리는 척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뺑소니가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고 시댁 식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만 살펴 제 입만 보고 있네요. 어릴 때 동에서 살았다고 해서 아닌가 했는데 맞더라고요. 삼성동은 본 적 있고 옥수동에서 대학 시절 자취를 했죠. 내가 감쪽같이 속았다면서 왜 당당하게 지금 내가 뒷조사를 했다고 말하는 건지? 삼성동에서 본가고 있던 삼성동에서 살았던데 왜 학교 근처를 갔다고 하나? 옥수동 살았다고 동서한테 소고기를 전해주러 갔던 그날 교수실에서 보았다 말이야. 창문에 달린 그 고릴라 인형을 잊을 수 없었어. 나를 뺑이치고 갔던 그 인간의 동승자 가방에 달린 고릴라 인형과 똑같았어. 그 고릴라 인형을 찾아보니 이미 15년 전에 단종된 브랜드였고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브랜드더라고 해도 선도적이었어. 손짓이 친 범인이 동순의 가족인지 생각했을 때 뒷조사를 했지? 사람이 거기에 살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사라졌는지 신고도 안 했었어. 해주고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뺑소니를 쳤어. 이거 공소시효 만료 안 된 거 알지? 내 기억과 머릿속이 증인이고 증거도 다 있다고 그 말을 하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경계하게 가득 찼어서 숨소리도 내뱉지 못했고요. 그렇게 질린 동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 나는 가족들 몰래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어요. 아, 나중에 동서가 다른 소리 할까봐 이 모든 내용을 동서와 시댁 식구들 몰래 녹음했었고 사실 가방 옆구리에 카메라를 장착해놓고 몰래 상황을 CCTV로 녹화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제 말 한마디에 바로 걸려들어서 지 입으로 자백했대요. 솔직히 동서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는데 동서가 자기 입으로 범인이라고 밝히는 순간이었어요. 소리가 잘 녹음되었어요. 녹을 따로 준비했던 것도 신의 한 수였다. 너무 어렵고 엄마가 낸 사고였고 정말 죽은 줄 알아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다. 나도 많이 반성했고 제발 살아있어 달라고 빌렸다. 세상에 동서의 말을 듣고 더 기겁을 했던 것은 저는 사고 당시에 차를 운전했던 사람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동서의 친엄마였던 것이었다. 하긴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전 그때 남자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경찰에게 진술할 때도 남자랑 여자라고 했으니 당연히 사건의 진척이 더디던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그 고릴라 인형은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제 억울함이 이렇게 풀리는구나 싶어서 소름마저 돋았어요. 제가 사과를 당하고 10여 년이 넘게 되던 시간 동안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부탁해 범인을 찾아주세요. 그게 가능할 줄은 누가 상상했겠어요. 정말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 일이었어요. 그렇게 동서의 자백과 다름없는 말에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입을 틀어막았고 남편은 범죄자나 다름없다고 소리를 쳤고 악을 썼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날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책도 많이 봤고 뺑소니 사건에 대한 뉴스가 올라올까 매일같이 찾아보고 그랬어요. 정말로 세상 영 노란 줄 알아서 소문이 나면 대학 교수직을 잃으면 큰일 나요. 정말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고자 대학 교수직에 필요한 것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절합니다. 잘릴까 봐 걱정이 되어서 용서를 바라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 아파서 정신을 잃어가던 나중에 들은 말들이 아주 똑똑히 기억이 나 아직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거든. 수천 번 되돌려본 기억이니까 죽었으면 어떡하냐고 피곤하다고 빨리 가자고 했었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피곤하다고 빨리 가자는 건 사람이 할 말이 아니야. 저 때는 너무 어려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는 대학생이었거든요. 동서대학에 가면 그런 교양은 기본으로 쌓아두고 살아야지.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 안 해줬으면 정말 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덕분에 6개월간 번잡한 상태로 다리 수술만 3번을 했지요.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재활을 받으면서 학교에도 못 다니고 대학에도 못 갔다는 게 정말이냐. 아, 지금 둘째 며느리가 그러니까 첫째 며느리 친손이 그 범인과 같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 그게 해당 범인과 공범이란 뜻이야. 동선을 우열을 가리며 잘못을 저질렀다고 평생 숨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험한 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그런 미친 짓을 저질렀는데 이제서야 사과 한마디라도 하고 우리 아내의 마음에 남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용서받으려 한다고? 진짜 소름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후에도 지금까지 뻔뻔하게 살 수 있는 거지? 당신이 상처를 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찾아보지도 않았어. 진짜 소름이야. 소름이 난다. 남편이나 서방님도 동서를 몰아세우는데 그렇게 동서를 좋아했던 시어머니까지도 경멸적인 눈으로 쳐다보더니 진짜로 기가 막혀서 대학 교수면 뭐라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짐승도 그런 짓은 못하겠다. 그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동서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여 집에 가자며 저를 끌고 나왔어요. 그 후로 동서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제가 미쳤다고 만나서 용서를 해주겠다고 할 때는 연락조차 받아주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 일을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동서가 일하던 대학교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연한 수순대로 동서는 대학 교수직에서 해임되었고 서방님 또한 소름이 돋아 같은 공간에 있기 싫다며 이혼을 결정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에게 동서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살갑게 대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불쌍한 건지 뭔지 잔소리를 하거나 시비를 거는 일이 없어졌어요. 물론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멀어졌기 때문에 사회갑게 굴지 못하겠죠. 시어머니도 염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제 눈치를 은근히 살피며 일부러 말 한마디 더 걸어보려고 애쓰시는 모습은 봤지만 모른 척했어요. 시집살이도 시키려고 하지 않고 제게 뭔가 더 챙겨주려고 슬쩍슬쩍 다가오시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끓여주려고 그 사골국을 시어머니가 직접 끓여서 주더라고요. 이 사골국은 뼈가 튼튼해지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거든요.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럴 때 이걸 먹고 튼튼해져라 하는 거라더라고 해요. 그동안 너에게 못되게 굴었던 것을 말한 거야? 마음은 청산할 수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의도적으로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사골국을 시어머니 앞에서 몇 번이나 세차게 쏟아버렸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분개를 하셨지만 나중에는 어째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해 주셨어요. 말도 못하며 대신 여러 차례 사골국을 끓여주시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말씀에 시어머니도 꽤나 걱정하시던 것 같았지만 그런 짐승보다 못한 상황을 견뎌내느니 이혼하는 편이 낫겠다고 서두르셨죠. 결국 도련님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시어머니도 꽤나 놀란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이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계속해서 관심을 쏟아주시며 챙겨주시려고 애써주셨던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시어머니를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저에 대해 비방하고 괴롭혔던 일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어떻게 한 번에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남편도 천천히 생각하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고 시어머니도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매일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시어머니를 용서할 때까지 당분간은 결코 만나지 않을 거예요.
동서의 뺑소니 사건은 사실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건이 전부 알려지면서 사회에서 외면을 받고 말았죠. 아마도 그것이 동서한테 옥살이를 더한 가혹한 형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착시켰던 교수직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요. 어디로 가는지 외국으로 떠나신다는 게 그래도 제게 상관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 편인 남편과 함께 내 마음이 용서될 때까지 조용히 살려고 합니다. 제 상처는 언젠가는 다 치유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은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